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오는 시간입니다. 민심은 숫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수석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갈등 상황이 지난 주말에 봉합이 됐고 선대위가 출범했습니다. 갈등이 봉합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지지율이 다시 반등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한 것 같은데 결과는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여론조사가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늘 2개 준비했습니다. 이제 MBS 월화수 3일 전국 1,004명 전화 면접 방식이고요. 머니투데이 의뢰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월화 전국 1,006명 역시 이제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MBS 지표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후보 38, 윤석열 후보 36, 안철수 4심 상정상. 이재명 후보는 전차조사보다 5%포인트 올랐고요. 윤석열 후보는 2%포인트 올랐습니다. 둘 다 나란히 강보합 양상을 보였고, 머니투데이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윤석열 36.4, 이재명 36.3, 0.1%포인트 차이. 옛날 해수권 한 장 차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딱 그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계속 갈등으로 좀 내려막길 조정 양상 보이는 거 아니냐인데 봉합 그리고 이제 선대위 출범을 통해서 좀 반등을 했는데 반등의 크기가 좀 이재명 후보보다는 좀 못한 것으로 MBS 조사에서는 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 두 조사 다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 바라던 다시 지지율이 떨어진 지지율이 올라가지고 이재명하고 격차를 벌린다. 이런 목표는 외치지 못했다. 그렇죠. 근데 그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조금 이 격차를 좀 유지하고 좀 더 벌리길 바랬었는데 더 벌리지를 못했었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여기서 더 밀리면 진짜 12월 초중 넘어 고착화 될 우려가 있었는데 따박따박 계속적으로 우상향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건접. 그러니까 오차범위 아니라서 앞선다 1위다 이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골든 크로스 했었는데 골든 크로스다라고 우겨도 될 만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갈등이 봉합이 돼서 다시 2차 컨벤션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게 안 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좀 반창고 봉합이라고 그렇게 좀 아직은 그 윤핵관이라는 분들의 사임 소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시 봉합이라는 것들 좀 많이 보게 된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 이 MBS 조사를 보면은 두 후보 다 상승을 했고 그 상승폭이 이재명 후보가 훨씬 크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하락의 추세를 일단은 막았고 그게 이제 선대위 봉합을 통한 약간의 컨벤션 그게 한 뭐 2% 정도 2%포인트 정도 있었고 이재명 후보는 2주간 호남을 계속 순회 방문하면서 이제 이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거의 60% 초반대로 이제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있어서 이번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만 보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보다는 김종인, 이준석이 더 앞에 보인다. 뭐 3대1로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혼자, 국민의힘은 전체 팀이 움직인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대선은 후보가 뛰어야 되는데 후보가 뒤로 숨었으니까 이건 이재명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어떤 쪽이 유리할까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유불리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경험 부재 그리고 이제 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강론으로 들어왔을 때 각 분야별 정책 평가를 가면은 그 윤석열 후보가 한참 좀 밀리거든요. 여러 분야. 그런 정책 이제 그 정권 교체 의지의 이제 후보의 어떤 역량이 이제 좀 가려졌는데 이제 개별 토론회 그리고 이제 개별 정책 발표에 가면은 또 달라질 거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개별 후보 정책 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제 보완제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좀 거들어 주는데 거들어 주는 것도 어디까지 그렇다고 대신 그 시험을 치를 수 없듯이 그렇죠. 대신 선거를 치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보가 오롯이 이제 혼자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날까? 대신 이재명 후보는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정책 역량을 굉장히 좀 숙달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란히 이제 직접 비교를 하는 상황. 이 상황이 이제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질지 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 실수를 지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가 숨는 그 전략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보이는 전략이 이제 전체 국회의원들이 안 도와주는 것처럼 예. 보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독보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지만 민주당을 싫어하는 층이 상당히 있거든요. 아하. 근데 그 층을 이제 대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민주당의 단계혁을 주문하면서 혼자 뛰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 층에겐 좀 어필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커요. 이 대목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호남 방문의 영향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윤석열 후보가 움직이지 않는 동안에 이 후보가 많은 공약들과 여러 가지 그 태도 변화의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는 시그널이 민주당이 어떤 그동안 기득권화된 그런 모습을 이재명 후보가 혼자서 타파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정말 너무 안 됐다. 이런 여론도 좀 같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12월 말에서 1월 초에 변곡점이 있을 거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그게 이제 뭐 변곡점이 있을 거다라는 건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에게 유리할 거다라는 그런 말이죠. 변곡점이 김종인 위원장의 변곡점은 우리한테 유리한 변곡점이다라고 할 건데 또 거꾸로 이제 뭐 오늘 다른 기사에서 보면은 1월 이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더 앞지르는 이제 변곡점. 하여튼 저도 이제 12월 말 1월 초에는 변곡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교착 상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변곡점은 좀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의 스타일이 이제 펀더먼털을 중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실수를 하지 마라. 첫 일성이 이제 그거였는데 결국 이제 내가 장악한 팀, 내가 핸들링하는 선대의 칼라가 1, 2주 후면 자리 잡아서 뿜뿜하면은 그 시기가 12월 말 1월 초 되면 그때는 이제 제대로 벌릴 수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고 또 거꾸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제대로 이제 정리가 가르마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연이은 사과 발언, 이제 정책 발표, 특히 호남에서 어제 YTN 리얼미터 조사 보면 호남에서 70%라는 수치 근접했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악재는 털고 강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또 조금씩 더 반향이 보이는 것이 이제 12월 말 1월 초 되면 더 벌릴 것이다. 이제 그 둘 간에 이제 벌리는 이유와 벌리는 주체는 다르지만 어쨌든 1월 초 되면 좀 지금 교착 국면이 어느 정도 좀 변화는 있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게 이제 신년에는 새해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이게 이제 누구에게 유리할 거라는 건 얘기를 안 했거든요. 사실 어제 오늘 나온 조사 결과들만 봐도 이미 변곡점이 막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그 자기 당의 그 지지층에게 뭔가 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오묘한 말이에요. 이게 어느 층이 지금 변곡점이 와서 상승한다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이미 지금 부동층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래서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보통은 이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표심을 한 일주일 전 또는 3일 전에 결정한다고 많이 좀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3주 전 거의 한 달 전부터는 후보들을 지켜보겠다 이런 조사가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응답한 층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1월 초나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후보들의 행보를 좀 주의 깊게 보면서 표심을 결정할 거다. 이런 것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투표일을 본투표일이 아니라 사전투표일로 또 있죠. 그리 보자면 12주 플러스 1일이면 투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12주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본선거 운동 3주 빼버리면 얼마 안 되는데 저기 이제 우리 이현영 소장님 그 정확한 포인트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이를 되면은 이제는 선택 그 순간이 이제 따박따박 오고 이제 그때부터는 선택의 흐름이 어느 방향이든지 어느 후보든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그 시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게 좀 빨라지고 있는 거죠. 뭐 관련해서 이해찬 전 대표도 뭐 사전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1월 말쯤에 앞서는 사람이 이길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좀 지켜보고요. 자, 아까 우리가 두 가지 여론조사 소개했던 MBS하고 갤럽 조사가 월화 조사, 월화수 조사였잖아요. MBS는 월화수 3일, 네. 갤럽 조사는 월화 이틀인데 지금 요 며칠 정치권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인물은 이제 노재성 씨입니다. 오늘 결국 사퇴는 했습니다만 노재성 씨 논란이 다음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봅니까?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상승에 이제 찬물은 뭐 시원하게 좀 맞은 꼴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추설이고 진영 갖추고 이제 딱 첫 착점을 했는데 그래서 꼬여버렸다. 그래서 네거티브한 방향을 하려지만 상승 흐름 찬물 그죠. 저는 차제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영입 인사 참 좋은데 당내에서 이제 당원들 중에서 참 좋은 사람을 청구한다. 예. 우리 지지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우리 당의 얼굴로 또 우리 선거에 또 왔으면 좋겠다라는 내부에서 인큐베이팅 방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좀 유명한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오늘 제가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났는데 노재성 그분이 여러 요로에 다니면서 이제 일종의 구명 운동이죠. 자기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 또 나는 일하다인데 그럼 그분이 누군지 좀 알고 싶다는데 이력서가 없더래요. 네. 그게 뭐 어느 학교 나왔냐 고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당신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인데 이력서도 못 주는 이런 사람을 도대체 누가 청구했냐. 안에서 이제 전혀 이제 2차 3차의 확전이 내부에서 확전이 되는 좀 그런 양상을 보여서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도 누군지 요즘은 뭐 네이버 치면 누군지 대강 나오는데 그렇죠. 공동선대위원장이라면 나름 중책이고 당의 어떤 얼굴인데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엄호를 하냐고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냐를 내부에서도 그렇게 묻더라고요. 네. 좀 황당하다 저는 느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 노재성 공동선대위원장이 당 현재 이제 후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걸로 이거는 논의할 가치조차가 지금 없는 사안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거 말고 제가 조금 주의 깊게 보는 거는 참 오늘인가 어저께 그 한 언론사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안에 그 직능단 본부들이 있어요. 거기 안에 그 기독 지원 본부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교단체에 대한 어떤 그 당에서의 직접적인 접근, 더군다나 이 기독지원본부장이 현직 목사가 운영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종교단체를 갖다가 한 해 어떤 그 선거에 끌어들이는 형태는 좀 처음 봤거든요. 오히려 이런 게 지금 미치는 영향도 앞으로 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좀 다른 쪽에 있는 종교 쪽에서 상당히 좀 이상하게 볼 것 같거든요. 반발을 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이건 뭐 국민의힘도 비슷한 건데 일단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그걸 못 따라간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지지율이 뭐 집권 마지막에 유례없을 정도 높거든요. 이재명 후보 개인 지지율은 그걸 못 따라간다. 그건 왜 그렇게 나온다고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두 후보 모두 넘어야 될 산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를테면 반문 정서가 이제 그분을 출발선에 만들고 지금의 자리까지 만들었지만 그 반문 정서 문재인 반대하는 사람들 모여라가 승리했던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를 못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대위 캠프가 뭐 반문 집합소냐의 이야기들이 내부에서 자조적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이제 선거가 문재인 정부 연장전을 가늠한 선거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더 주고 싶어도 아니 그 다른 건 없어 내용을 평가할 만한 뭐 요소를 줘야지 뭐를 유입을 하고 더 확장을 할 텐데 그런 요소가 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그런 점을 좀 보완 내지는 좀 챙겨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재명 후보는 왜 국정평가보다도 못 나와요. 사실 국정평가가 임기 대선 100일 남겨두고도 이렇게 40% 나오는 건 저도 이제 여론조사를 20년 했지만 처음 보는 경우인데 예. 한편으로 이제 지금 이제 신한울이라든지 이제 부동산 조국 등을 해서 이제 그 차별하냐 저는 차별하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차별화를 해야죠.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 나오면은 얻어만 타도 되지만은 이제 40%하고 승리를 할 수 없거든요. 저 이제 못한 부분, 실패한 부분은 과감히 인정하고 또 전임 권력의 등을 타고 한 용기가 필요하고 현 권력은 미래 권력을 위해서 자기 등을 내줄 수 있는 또 그런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씩 좀 유연적 차별화, 내용적 차별화, 또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은 이제 이게 조금 차별하다고 인식이 되면은 또 지지율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임덕 없는 지금 대선 권력 교체기를 처음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빠지지 않는다. 여러 가지 그 악재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지금을 버텨왔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 그런 속에서 당 지지율보다 낮았었어요. 근데 후보 지지율이 낮았었는데 지금 최근 조사는 다 당 지지율보다 높고 지금 어저께 이제 YTN 리얼미터 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대통령의 긍정평가 지지율과 또 비슷한 지금 수준으로 가고 있어서 이게 이제 완전하게 넘어가는 순간이 곧 올 것이다. 지금 한두 개 나오고 있으면 곧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세 상승론으로 가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현재 그 문 대통령의 그 좀 높은 지지율은 사실은 그
그러니까 이제 위기 앞에서 지금 코로나 앞에서 대통령께 힘을 실어주는 정도의 지지율이라고 보여지고 강도는 사실은 좀 약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넘어갈 수 있는 그 시기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는 그 뭐 본부장 리스크, 본인, 뭐 부인, 뭐 장모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그 유튜브죠 열린공감 TV에서 김건희 씨의 과거 사생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 선대위는 고발하겠다 뭐 이런 상황인데 김건희 씨가 지금 등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반면에 김혜경 씨는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하고 또 후보하고 같이 옆에 나란히 서서 여기저기 방문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까요? 보통 때는 뭐 후보 가족 특히 이제 배우자 활동이 그 뭐 투표 영향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냥 가십성에서 오늘 한편 뉴스라고 하죠. 한편 배우자 뭐 땡땡 씨는 어딜 갔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이번만큼 배우자가 관심 주목을 받는 선거가 또 있었나 곰곰이 봐도 좀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이호 여사 같은 경우 주목은 결이 다른 선에서 주목이었다라면 뭐 민주화 동지 입장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 자체가 여성운동 여성 정치인 여성 운동했던 선구자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독자적으로 자기 내용을 하고 이제 아우를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들 궁금해요. 이 김건희 씨는 언제 나오냐인데 지금 뭐 안 나올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심심찮게 좀 들리는. 어설프게 나왔다가는 이게 뭐 수습 불가능 상태로 가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런 게 과연 맞나? 만약 안 나온다라면은 그 자체로 좀 큰 윤석열 후보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당연히 도움이 안 되죠. 그러면 만약 당선된다면 퍼스트 레이디로 해외도 가고 우리를 대신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그러지도 못하는 그렇죠. 보지도 못하는 이게 과연 경우에 맞냐. 저는 이게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최근에 그 배우자에 대한 호감도 조사들이 몇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벌써 2군데서 나왔는데 이것도 하나의 지표가 지금 될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김혜경 여사보다는 김건희 여사의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일 높은 게 40대층이에요. 그리고 50대층도 높은데 그 제가 좀 정성 조사를 해보니까 고령층에서도 상당히 높아요. 이게 고령층은 아직까지 좀 국모로 보는 인식이 있으셔가지고 그 이제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사실이냐부터 해서 의심과 고민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자층에 대한 어떤 접근을 김혜경 여사가 상당히 하신다면 또 이게 큰 득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뭐 이수정 선대위원장이 뭐 대통령 뽑는 선거지 국모에게 선거야. 그리고 또 이제 후보를 봐야지 왜 주변을 보냐라고 이제 미리 실드 치고 이제 가스를 빼고 있지만. 가스를 빼려고 하는데 가차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하나 변수의 하나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고 어느 한 조사에서 고소득층일수록 이재명을 지지하고 중하위층에서는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비단 이번뿐만 아닙니다. 이제 연구주제들 많이 왜 그 저소득층은 보수 정당을 지지할까? 이번뿐이 아니다. 이번뿐이 아니죠. 심지어 이제 2000년 초반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층들이 보면은 노동자, 서민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전문직, 고소득층이었어요. 이제 이게 그러면서 저희들도 저희 과거가 언뜻 드러나는데 제가 일단 민주노동당 정책위에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들도 궁금해 도대체 우리를 위한 정당이 우리를 왜 지지하지 않을까? 그때도 이제 왜 저소득 고연령층은 왜 한나라당을 지지할까? 당신들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은 우리인데 그런 불일치란 게 사실 꽤 오래된 일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고소득층 입장에서 일단 이념적으로 또 그네들의 어떤 보수화라는 게 체득형 보수거든요. 학습형 보수가 아니라 이미 그 한국 전쟁을 거치려면서 이미 선악이 분명히 갈렸던 정당에 있던 뭐 일체감이 정말 분명히 갈리죠. 그 점에 있어서는 아직도 민주당은 불안한 정당이에요. 그리고 성장을 해야지 나한테 혜택이 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성장 일변도의 정책 또 보수적인 정당을 선호하는 것은
이게 꽤 오래된 현상인데 비단 이번만은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배 의원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핵심 지지층이 40대, 50대거든요. 이 층이 그 소득 수준으로 보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계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가 2016년 이후에 그 권리당원 구성 현황을 보면은 거의 아파트 정당이라고 할 정도로 그 수도권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민주당을 많이 지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완전히 그 당 지지층의 이 소득 구조 현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면에서 이 조사가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조사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네. 더 합시다. 자, 아직 무응답층이 여론조사 무응답층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특히 20대 여성이 무응답이 좀 많더라. 그러면은 이분들은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민주당을 지지하기도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이잖아요. 이수정 교수 영입도 안 된다 그러고 2030 남성한테만 너무 손을 내미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는 2030 여성들이 국민의힘에 못 간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 자체로 비호감이 또 높기 때문에 여성에 있어서는 네. 이분들을 어떻게 마지막에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어제 이제 JTBC에서 이 보도가 나오면서 그렇죠. 오늘 화제가 네. 좀 되었어요. 찐 부동층은 네. 이대녀더라. 이대녀더라. 이제 언젠가 그분들도 선택의 시간, 선택했던 그 결정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올 텐데요. 보자면은 이제 이대녀들 그 20대 같은 경우는 그 세대 요인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젠더 요인이나 이대남과 이대녀는 좀 극명히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 조사를 두고 이야기했는데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20대 남하고 20대 내하고는 또 그 안에서도 20대 한 덩어리로 볼 수 없을 만큼의 또 정향성에 좀 뚜렷한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그게 한 1, 2년 이른바 젠더 문제가 나올 때부터 그 나왔던 게 이번 대선에 좀 극명히 나타났는데 결국 20대녀를 잡는 층이 이제 20대 전체를 좀 포획한다는 그런 가설은 저는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이 있다라고 좀 봅니다. 지금 20대층이 지난 그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 보면 거의 한 30% 가까이 이대녀층이 이제 무응답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그 좀 아직은 팩트가 아닌 그런 좀 이상한 뉴스들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 20대층은 이미 보는 뉴스 매체가 좀 달라요. 많이 다르고 친구나 이쪽으로부터 정보들을 많이 얻는데 그 뭐 소년공이 아니었다, 소년원 출시다, 막 이런 그 이상한 그런 소문들이 이들 계층에 굉장히 아하. 이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나 이런 걸 좀 떨어뜨리는 요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이 무당층을 늘리는 그런 하나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에 누가 현혹이 되겠느냐 하지만은 넘어가는 층이 흔들리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있다. 예, 특히 젊은 층의 이 여성층들이 많이 또 흔들리는. 왜냐하면 친구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막 듣거든요. 예. 그리고 요즘엔 뭐 SNS가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소년공이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원 출신이다 이런 가짜 뉴스가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로 SNS로 퍼지면 금방 퍼지잖아요 요즘은. 저도 그것 때문에 막 저희 친구들하고 막 싸웠어요. 이거는 아니다. 근데 막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요. 네. 그러면 이런저런 가짜 뉴스는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할 텐데요. 또 요동칠 텐데. 이번에는 그 네거티브가 지난 선거 다 합친 것보다도 몇 배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마지막에 가짜뉴스가 지금 번성할 그런 토양이 지금 충분히 갖춰져 있거든요. 예. 혼탁한 선거가 될 것 같네.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철호 리얼미터 전문위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